동대문구에서 운영하는 자율주행 버스가 있거든요. A01 마을버스인데 여기가 길이가 길어요. 한 15km 정도. 정류소는 23개. 그 장안평역에서 경의의료원까지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좀 굉장히 유의미한 데이터라고 볼 수가 있겠죠. A160이라는 것도 도봉산, 종로, 여의도, 영등포까지 오는 이런 노선이고요. 이 노선은 이제 목적이 분명해요. 해병 노동자들이 160번 버스 움직이기 전에 먼저 가야 될 일이 있는 분들, 그 분들이 탈 수 있도록 만들겠다. 그래서 거의 꽉 찬다고 그러더라고요. 미국과 중국의 경우 소프트웨어 기술이라든지 그런 인프라가 좋아가지고 격차가 너무 벌어졌다. 그리고 이들이 2027년 이후로는 아마 한국 시장에 진출할 것 같다. 그래서 국내 기업들 많이 밀어줘야 된다. 실제로 지금 도로교통부가 2027년을 목표로 완전 자율주행이 이루어질 거다. 그래서 이때를 분기점으로 삼고 법 개정을 하겠다고 예고를 했거든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티타임즈 홍재 기자입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무인 자동차라고 할 수 있는 요 교통수단들이 꽤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무인 택시가 굉장히 많이 보급이 되고 있고요. 이제 우리도 그 혜택을 실질적으로 좀 느낄 수 있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어느 정도 우리나라에도 보급이 됐고 앞으로는 어떤 계획들을 갖고 있는지 오늘 두 분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라인 네트워크의 심재석 대표님, 아웃스탠딩의 최용식 창업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 이제 주제를 준비한 이유가 최근에 이제 테스트되고 있었던 이 강남 심야 자율주행 택시가 이 4월 들어서 이제 유료화하고 또 이제 범위도 확대한다. 이런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유료화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테스트의 단계는 좀 벗어난다라고 살짝 봐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지금 저는 이제 실제로 본 적이 없어서 네. 예. 해외는 웨이모가 돌아다니고 있다는데 우리나라에 자율주행 택시가 있었다고? 네. 좀 의아해서 어떤 건지 좀 여쭤보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밤에 강남에서 술 안 드셔보셔서. 강남에서 안 먹었어요. 예. 강남에 술 마시면 볼 수 있습니다. 아, 보셨어요? 본 적은 있습니다. 전 타보진 않았는데 후배 기자가 이제 처음에 이제 타서 그 소감을 전해준 얘기나 기사를 쓴 거는 봤죠. 근데 제가 직접 타보진 않았고요. 네. 네. 어떻게 지금 실질적으로 좀 많은 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 상태예요? 뭐 어떤 상태예요? 아니 많은 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이게 아마 2024년에 처음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이제 강남 그 범위가 넓지 않습니다. 강남의 압구정동 쪽에서 밑으로는 이제 뭐 개포동이나 양재역 뭐 이 부근까지 움직이는 택시고요. 네. 자율주행 택시라고 볼 수 있죠. 근데 다만 이 택시에는 그 운전자가 운전석에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세이프티 드라이버라고 하는데 네. 긴급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이제 세이프티 드라이버가 앉아 있고 현재 그 자율주행 택시가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데 네.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세대 택시 세대니까 뭐 사업화가 되거나 그런 건 아니고 네. 그 코란도 이모션을 개조한 오. 자율주행 택시 세대가 움직이고 있고 네. 이번에 유료화 되면서 요거를 7대까지 늘린다 이런 계획이 발표된 거죠. 이제 7대가 돌아다니면 그래도 슬슬 조금 더 보이겠네요. 저희가 한 6개월 전에도 사실 자율주행 관련해서 한번 다루긴 했었어요. 네. 그때 나왔던 기사가 카카오 모빌리티가 이 법인 택시 업계랑 MOU를 맺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이제 그때 알아봤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카카오 모빌리티가 자율주행차 여객 운송 사업자 요걸로 선정이 됐다고요? 네네. 그럼 요건 뭐가 바뀌는 겁니까? 그러니까 카카오 모빌리티는 약간 지위가 2개로 존재할 수 있는데 보통 이제 아까 말했던 그 서울 심야 택시, 강남 심야 택시 같은 경우는 이게 SWM이라는 회사가 만든 택시를 네. 카카오가 호출만 해줘. 카카오 모빌리티에서 호출만 할 수 있는 서비스를 했거든요. 근데 그냥 호출 서비스였을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외국으로 치면 웨이모를 우버에서 부르는 그렇죠. 것 같이. 네,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자율주행하고 상관없는 플랫폼인 거죠. 그냥 호출 플랫폼인 것 뿐이니까. 네. 근데 이번에 3대에서 7대로 늘리면서 네. 2대를 카카오 모빌리티가 개발을 했습니다. 개발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카카오 모빌리티는 이제 자율주행 차를 만드는 회사인 동시에 호출을 하는 플랫폼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제도를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 이제 자율주행 택시 이제 만드는 회사니까. 네. 그런 면에서 그런 아까 면허라고 해야 될까요? 그 허가를 득한 거고. 네. 카카오 모빌리티의 비전이겠죠. 네. 이제 자율주행 택시들이 세상을 막 돌아다니고 내가 그 호출 플랫폼도 되고 내 택시도 돌아다니는 이런
내가 다 먹겠다 이런 비전을 갖고 있는데 이제 테슬라가 꿈꿨던 막 그런 네, 거겠죠. 네. 이제 플랫폼과 이제 차량을 동시에 갖고 있는 근데 이런 걸 꿈꾸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면허 제도가 있잖아요. 택시가 네, 네, 네. 그래서 그냥 아무 그 뭐 웨이모처럼 그냥 아무 택시 그냥 아무 수용차 개조해서 지금부터 이걸로 택시 사업합니다라고 안 되잖아요. 그래서 면허 제도가 있기 때문에 네. 그 면허를 가진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야 되죠. 그냥 카카오가 아무 차에다 만든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 파트너로 이제 법인 택시 사장님들이랑 그러니까 법인 택시 회사 사장님들의 모임과 네. 이렇게 제휴를 맺은 거예요. 6개월 전에. 네. 예. 그래서 이 법이 또 그걸 이해해 보면 택시 시장은 여러 이제 이해관계자들이 있는데 첫 번째 법인 택시 회사가 네. 있고 개인 택시들이 있고 그다음에 택시 노동자들이 있죠. 네네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큰 단체를 갖고 있어요. 정치적으로 파워가 센데 일단 법인 택시 회사들은 네. 제일 고민이 기사가 없어요. 택시는 있는데 운전할 기사가 없다. 네, 면허도 있고 차도 있는데 기사가 없어요. 그래서 차들이 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24시간 돌리면 돈을 버는데 네. 놀고 있으니까 돈을 못 벌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차를 돌리는 게 목표예요. 근데 개인 택시 기사님들은 이런 자율주행 택시가 오면 자기 시장을 이제 갉아먹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 택시 기사님들은 이런 걸 원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휴를 맺을 수가 없죠. 네. 택시 노동자도 마찬가지죠. 매일 일자리 뺏기는 거니까 이것도 이제 이해관계가 합치하지 않기 때문에 카카오 모빌리티는 같이 가기 힘들죠. 그래서 일단은 법인 택시 회사와 제휴를 맺었다고 이해합니다. 면허는 있는데 놀고 있는 택시들부터 로봇 택시로 바꿔 나가보겠다. 그거를 이제 바꿔 나간다면 이제 택시 회사들이 다시 부흥기가 올 수 있겠죠. 택시가 비싸지긴 하겠지만. 그때는 이제 그 MOU만 맺은 건데 이제는 두 대를 실제로 내 기술로 굴려보면서 그 MOU는 이제 그 뭐랄까요 그 큰 틀에서 맺은 거고 뭐 이제는 이제 카카오가 한 단계 더 들어온 거죠. 이 차를 만드는 거는.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SWM인가요? 네. 그 회사가 있고 카카오 모빌리티가 있고 이제 두 군데서 강남 심야 자율택시 7대를 이제 운행을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 SWM은 뭐 우리나라 회사입니까? 아니면 카카오 모빌리티도 직접 다 개발한 거예요? 아니면 어디서 뭐 사온 거예요? 개발한 겁니다. 카카오 개발한 모빌리티 거예요? 연구소 내부 연구소에서 개발을 한 거고요. SWM 스타트업이고요. 한국 거예요? 네, 그렇죠. 지금 강남 로봇 택시를 운영하는 게 가장 대표적인 이제 성과라고 볼 수 있죠. 이 두 회사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좀 로드맵 같은 것도 있습니까? 좀 어떻게 키워가겠다는? 이제 SWM 같은 회사들은 이제 카카오 모빌리티라는 플랫폼에서 자기는 승차 호출 플랫폼이 없으니까 네. 계속 이제 이 실증을 해서 지금은 사실은 레벨 3 단계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이걸로는 뭘 할 수는 없어요. 사람이 항상 타 있어야 사람이 되니까. 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레벨 4로 넘어가야 되는데 아직은 이제 기술적인 면에서나 제도적인 면에서 그게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 최우선은 기술을 레벨 4 이상으로 올려놔야 되고 레벨 4라는 거는 이제 운전자 없이 스스로 다닐 수 있는 차니까 네. 그 수준을 일단 올려놓는 게 목표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걸 이뤄난 다음에는 이제 제도 같은 걸 좀 정비한 뒤에 사업을 확장하는 게 목표겠죠. 요거는 근데 예. 지금 이제 알아본 거는 7대 정도니까 그래도 7대로 테스트가 좀 몇 개월 이상 가겠죠? 그러면은 요 정도면은 뭐 아직 우리가 막 누구나 이용해보기는 좀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더 신기했던 게 이제 현대차랑 기아차가 광주에 자율주행차 200대를 올해 말부터 순차적으로 투입한다. 그다음에 여기를 이제 자율주행 실증도시 조성 사업 뭐 이렇게 부르던데 그렇게 되면 이거 광주에서는 진짜로 로봇택시 막 탈 수 있는 겁니까? 뭐 아무래도 가장 좀 앞서갈 수가 있죠. 사실 근데 지방 그 자치단체들이 이런 혁신 기술에 굉장히 관심 많고, 그러니까 저도 몇 번 이렇게 자문위원이나 이렇게 참여할 기회가 있었는데, 근데 아무래도 이게 땅덩어리가 넘치고 그리고 뭐랄까 이제 일자리에 대한 수가 크기 때문에 좀 수도권에서는 사실 소프트웨어나 뭐 이런 거 위주로 좀 하는 경향이 있고요. 네. 좀 하드웨어라든지 특히 인프라, 뭐 모빌리티 이런 건 특히 이제 전북 전남 쪽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여기가 빠르게 또 소멸되는 지역이라서 그래서 실제로 그 광주가 여기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국토부가 그 자율주행 실증도시 사업이라고 해서 그걸 이제 광주로 이렇게 그 지정을 하고 여기서 이렇게 프로젝트를 같이 할 그런 회사들을 찾았어요. 네. 그래서 자동차 제작사하고 운송 플랫폼 회사의 현대자동차가 선정이 됐고
보험사의 삼성화재가 선정이 되는데, 그래서 현재 그 현대 자동차가 관련 기술을 이제 그 공급을 하고 또 차량도 공급을 함으로써 여기에서 좀 유의미한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뭐 사업화 파일럿 단계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현대차는 보니까 이거 광주에서도 이렇게 자율주행차 테스트를 하지만 이거는 뭐 차만 공급하는 거겠지만 이 웨이모가 원래는 제규어를 개조해서 쓰잖아요. 근데 이 아이오닉을 또 웨이모에 공급한다고요. 이게 좀 그렇죠. 그래서 현대 자동차가 지금 뭐 주가라든지 아니면 굉장히 뭐 그 어느 때보다 기대감을 많이 받고 있는데, 네. 이게 아무래도 인공지능과 뭐랄까 이제 하드웨어를 결합한 것에서 굉장히 큰 플레이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기대를 받고 있죠. 사실 소프트웨어 회사들은 어떻게 보면 많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글로벌적으로 보면 이제 뭐 구글도 있고 뭐 아마존도 있고 테슬라도 있고 굉장히 많은데, 대규모로 이렇게 차량을 되게 그것도 퀄리티 있게 좀 IT 친화적으로 뽑아낼 수 있는 그런 회사는 그렇게 또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좀 현대차가 이쪽에서 핫 플레이어로 좀 떠오르고 있고, 현재 구글의 웨이모하고 좀 막바지 이렇게 논의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5만 대 그 아이코닉 5 차량을 이렇게 공급하는 것을, 그래서 웨이모 입장에서는 지금 가장 최근에 뭐 어느 정도 이제 투자도 많이 받았는데 이거를 차량 구입비에 쓰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아이오닉 5의 경우 20분 만에 빠르게 그렇게 급속 충전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자율주행차는 24시간 이렇게 굴려야 되기 때문에 이거랑 굉장히 잘 맞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그 구글의 웨이모가 어쨌든 소프트웨어는 탄탄하지만 어쨌든 이게 생산 시설이라든지 이런 건 없는데, 여기서 이제 뭐 여러 자동차 회사랑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던 도중에 가성비로서는 현대차가 최고인 것 같고 IT적인 친화력이 있어가지고 잘 될 것 같다라고 해서 이렇게 현대차에 손을 내민 이유라고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죠. 전기차로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전기차를 잘하는 제조사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런 면에서. 중국 거 쓸 거 아니면. 네, 그렇죠. 카카오 모빌리티 경우에는 아까의 경우에는 이제 기아 EV6로 개조를 해서 이제 만들었습니다. 하긴 이 예전에 애플카 이야기 나왔을 때도 현대랑 손 잡느니 뭐 기아 찾아가느니 뭐 이런 얘기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자동차 제조사가 어떻게 보면 또 힘을 쓸 수 있겠네요. 소프트웨어 회사는 뭐 스타트업도 있고 뭐 많이 있지만 제조할 수 있는 데는 또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중국엔 많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좀 이번 계약으로 어쨌든 5만 대가 이게 팔리면 뭐 이걸 5천만 원 정도라고 이렇게 가정을 하면 한 3조 원 정도는 이번에 땡겨올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뭐 추산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로서 당장 돈 벌기에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데 하드웨어는 어쨌든 팔리는 즉시 바로 이렇게 매출이 잡히니까 이게 좀 또 하나 이게 그 현대차가 이제 핫플레이어 떠올 수가 있다. 그런 근거 중 하나죠. 5만 대를 사갈 계획이라는 거는 지금 전 세계에 아무튼 5만 대 이상의 웨이모 로보택시를 공급한다는 거잖아요. 그렇겠죠. 예, 곧 이제 진짜 우리나라에서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보니까 지금 우리 택시에만 주로 많이들 생각하고 계시는데 버스에 지금 도입이 우리나라에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내버스, 뭐 마을버스, 뭐 광역버스 이런 거 조금씩 다 테스트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뭐 요거는 좀 홍보용이긴 하겠으나 A21이라는 그 버스 노선이 세계 최초의 심야 자율주행 버스라면서요. 네.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A21은? A21도 생각보다 오래전부터 움직였어요. 2023년부터 움직였으니까 2023년 아마 12월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쯤부터 이제 시작했어요. SUM이라는 회사에서 이제 서울대학교하고 같이 만든 거고, 운행하는 코스는 합정역과 합정역에서 시작해서 뭐 홍대 입구, 신촌, 아현, 서대문, 세종로, 종로 1가부터 5가까지 동대문역까지 이렇게 가는 노선입니다. 우리 중앙 전용 차로를 이렇게 다니는 이런 노선이고요. 근데 이제 기대만큼 인기가 많지는 않았나 봐요. 그래서 처음엔 2대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1대로 감차를 한 상태입니다. 대신에
그 A160번 요거는 좀 이제 늘린다는 것 같은데요. 요거는 어떤 노선입니까? A21 이제 처음에 했고 그 뒤에 이제 A160이라는 것도 그 다음에 한 1년쯤 뒤에 시작을 했는데 네. 이거는 이제 도봉산, 뭐 종로, 여의도, 영등포까지 오는 이런 노선이고요. 이 노선은 이제 목적이 분명해요. 새벽 노동자들이 160번, A160번이거든요. 네. 160번 버스를 타고자 하는 새벽 노동자들이 160번 버스 움직이기 전에 먼저 가야 될 일이 있는 분들, 그 분들이 탈 수 있도록 만들겠다. 원래 첫 차보다 하나 더 당겨서 네, 첫 차보다 한 30분 정도 빠르게 출발하는 노선을 만든 겁니다. 요 160번, 160번 버스가 원래 저도 예전에 많이 타고 다녔었는데, 네. 의정부 살 때. 그래서 요 굉장히 주요 노선이거든요. 네, 네. 탈 일 많은 노선인데, 요 노선으로 지금 A160번이 운행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는 A148번, A504번, A741번, 뭐 이렇게 생긴다는데,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노선들이 좀 서울 전역이 커버가 되는 건가요? 뭐 전역까지는 아니겠죠. 근데 부분적으로 이제 계속된 실험을 하고 있는 거죠. 아직도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 자율주행 레벨 4가 아니기 때문에 네. 운전자도 있고 다 있고요. 그리고 160번 같은 경우에는 인기가 그래도 없진 않은가 봐요. 그래서 거의 꽉 찬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특히 이제 청소 노동자들이 네. 건물 청소하실 때 직원들 출근하기 전에 가서 청소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이 많이 이용하신다고 합니다. 네. 네. 그게 뭐 사고나 이런 건 없이 잘. 아직 사고는 없는데 뭐 예를 들어 뭐 박스 같은 게 바람에 날려서 차 앞으로 지나가면 뭐 급브레이크를 밟는다든지 뭐 이런 문제는 뭐 종종 있는데 뭐 사고가 났다거나 뭐 다쳤다거나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버스는 달리 앉아야만 갑니다. 서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아직은 위험하니까 네. 그런 규제들이 많이 있고 안전벨트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일반 버스랑 좀 다르다고 봐야죠. 네. 그러니까 다 좌석 버스처럼 무조건 다 앉아야만 네. 갈 수 있고. 앉아서 안전벨트 해야 되고. 좀 불편한 게 있으시긴 하겠네요. 네. 그리고 운전석에도 일단 사람이 안전은 있고. 그렇죠. 예, 무슨 일이 생기면 또 대응을 해야 되니까. 요거는 이제 시내버스 중앙차로로 달리는 네, 그렇습니다. 버스들인 거고, 지금 마을버스도 운행이 되고 있다면서요. 근데 마을버스는 좀 더 난이도가 높을 것 같은데, 요거는 어디 지금 운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뭐 굉장히 뭐 많은데 일단은 뭐 지금 대표적으로 꼽히는 게 이게 청계천하고 네. 그다음에 청와대가 이제 요즘 많이 핫하고 많이 그 떠오르고 있죠. 그래서 네. 청계천하고 세운상가를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건데 한 3.4km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청와대 자율주행 버스는 시간당 그 4대 뭐 15분에 한 대씩 오는 거니까 이렇게 굉장히 좀 자주 온다라고 볼 수가 있고 네. 이건 이제 경복궁역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그 국립고궁 박물관, 그다음에 청와대, 춘추관, 다시 국립민속박물관까지 이렇게 그 할 수 있는 건데 좀 이게 이용자들의 평가를 들어보면 대부분은 다 기술 발전을 다 체감하고 있고 그리고 큰 무리 없이 운행한다. 이거는 상용화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전반적인 평가인데 다만 불만으로는 이게 뭐 여러 가지 이슈로 뭐 시간을 뭐 못 지키는 그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좀 객체 인식 미숙으로 갑자기 뭔가 훅 이렇게 그 나오면 급정거가 이렇게 반복된다는 거 이게 좀 불편하다라고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청계천 자율주행 셔틀은 사실 저희 지금 스튜디오 바로 건너편에 항상 서 있어서 예전부터 봤는데 예전에는 중간에 사업자가 한번 바뀐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저게 자율주행 버스 맞아 싶을 정도로 항상 누가 이렇게 앞에 타 계셨거든요. 그리고 타 있는 정도가 아니라 항상 뭔가 조정하고 있는 게 보였어요. 아, 이거 지금 수동으로 하고 있구나. 이렇게 많이 보였는데 요새는 아무도 안 타 있는지 그리고 운전하는 모습을 거의 못 봤거든요. 이게 사실은 3, 4km라 가지고 짧아서 그러니까 동작구 뭐 자율주행 마을버스도 한 3km 정도 돼서 사실 이걸로 뭐랄까 이게 실용화라든지 아니면 기술의 그런 검증을 하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근데 이제 유의미한 데이터가 동대문구에서 운영하는 그런 그 자율주행 버스가 있거든요. 네. A01 마을버스인데 네. 여기가 좀 그 길이가 길어요. 그래서 한 15km 정도, 한 정류소는 23개, 네. 그리고 장안평역에서 경의의료원까지 이렇게 하는 건데 네. 이게 좀 굉장히 유의미한 데이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좀 잘 되면 오 이거 진짜 되는구나라고 하는데 근데 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여기 안전관리 매니저가 이렇게 탑승을 하고 근데 이게 수동주행으로 자주 변환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직접 탑승을 해보면 느끼는 게 이게 좀 가도기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구나라는 이런 좋은 평가도 가능한데 좀 나쁘게 이야기하자면 자율과 수동의 단점을 다 갖고 있다. 그래요? 예, 자율의 특이성, 그래서 좀 뭔가 좀 애매하고 뭐 속도도 좀 그렇고 뭐 이게 갑자기 급정거하고 뭐 이런 것도 있고 사람이 이렇게 해서 운전까지 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은 좀 애매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예. 근데 동작구는 아까 짧긴 짧은데 여기는 뭐 누적 이용객이 벌써 10,000명을 넘었다면서요? 그렇죠. 그래서 좀 여기가 그 좀 이용자로부터 가장 좀 호평을 받고 있는 곳이고요. 그래서 뭐 주행 거리가 짧다 외에는 큰 악평이 나타나지 않고 대체적으로는 이거 부드럽다. 그리고 편하다, 안전하다 이런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어서 그래서 동작구는 이제 운행 시간도 좀 연장도 하고 그 다음에 배차 간격도 좀 단축도 하고 정류소도 그 좀 늘어나서 이걸 확대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용 요금도 좀 이제 유료화도 하고 그래서 이게 좀 되게 유의미한 것 같아요. 사실은 뭔가 확 바뀌는 것보다 이게 차차차차 좀 바꾸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동작구가 어떻게 보면 좀 모범적인 그런 사례를 보이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네. 특히 마을버스는 이 적자 폭이 막 심해서 이 서울시 버스 체계에서 뭐 빠진다 뭐 이런 요구도 하고 막 했었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처음에는 돈이 훨씬 더 들겠지만 나중에는 이제 운전기사분들 부족도 있고 그다음에 이런 운영비 면에서도 나중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요 지금 동대문도 있고 또 서대문도 있잖아요. 그렇죠. 동대문, 서대문, 동작구 보니까 이게 생긴 것도 차가 막 다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어떤 거는 말버스처럼 생겼고 어떤 건 벤처럼 생겼고 그러던데 그럼 다 다른 회사에서 이거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겁니까? 일단은 이제 동대문구 같은 경우는 그 현대자동차의 그 카운티 뉴브리즈 일렉트릭이라는 전기버스 모델이 있어요. 이걸 좀 개조해서 쓴 거고 그래서 좀 이건 조금 커 보이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서대문의 그 A01은 그 현대 솔라티라는 그런 소형 버스를 좀 개조한 거예요. 이거는 저 앞서 이야기한 카운티보다는 좀 적고요. 이제 운행업체는 좀 다 달라요. 운행업체는 예를 들면 이제 동대문의 경우 오토노머스 A2G라는 그런 자율주행 스타트업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서대문은 그 라이드 플럭스라는 그런 또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스타트업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회사를 보면 좀 처음에는 좀 아쉬웠고 안타까웠던 게 뭔가 이제 자체 기술을 뭔가 좀 적극적으로 알리고 뭐 B2C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계속 힘든 과정을 겪었는데 근데 정말 대단하고 존경스러운 거는 보통 이런 경우는 이게 스타트업 회사는 창업자들이 남 탓하고 환경 탓하고 역시 한국은 안 돼하고 그냥 뭐 이렇게 아웃을 해버리거든요. 근데 여기는 정부 R&D 사업을 악착같이 계속 따내가지고 계속 생존을 했던 거죠. 그래서 매출 규모도 꽤 커요. 그래서 오토노머스 A2G의 경우 작년 그게 빨리 실적을 발표했더라고요. 원래 4월에 발표돼 있는데 여기는 매출이 160억 우리 2025년 찍었다. 우리가 R&D 정부 과제나 뭐 R&D 쪽에서는 우리가 최강자다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누적 투자금도 1,200억 원을 이렇게 유치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IPO 지금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라이드 플럭스도 매출 40억 원, 누적 투자금 800억 원을 이렇게 넘었어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저는 맨 처음에는 뭐 웨이모나 뭐 이런 걸 뭐 생각을 했다가 지금 저도 어느 정도 스타트업을 취재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더 대단한 것 같다. 그 회사들보다 어떻게 보면 마르지 않는 쩐주에게 돈을 받아서 하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건데 이 척박하고 환경에서 어떻게 보면 IPO를 준비할 정도로 크다는 건 그리고 또 나중에 후술하겠지만 미국과 우리나라가 다르기 때문에 미국 스타일 굳이 고집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국 스타일로 이렇게 우리도 꽃을 피울 수 있어서 그래서 굉장히 저는 찬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오토노머스 A2G는 여기 아마 청계천 버스도 아마 거기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라이드 플러스는 예전부터 또 제주도에서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둘 다 열심히 생존하면서 하고 있군요. 또 해외 진출 같은 것도 계속 노리고 있던데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단한 것 같고 그리고 웨이모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에서 운전을 배우다 보니까 이 스탑 사인에서 딱 서고 서로 눈치 보면서 좌회전 해주고 이제 그런 거 잘 배워서 이제 한국 오면은 서서 아마 움직이지 못할 겁니다. 왜냐면 반대편에서 양보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 이제 바로 갖고 들어오면 우리나라에서 만든 솔루션이 나을 수도 있죠. 지금 말씀해주신 이런
자율주행 버스나 택시를 보면은 이제 안전요원이 항상 지금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 안전요원이 없이 이렇게 진짜로 차만 다니고 있는 모습은 지금 볼 수가 없는 겁니까? 네, 없는 거죠. 네, 지금은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그게 허용이 되지 않아 있는 상태고, 기본적으로 이제 사람이 관여하지 않는 그 자율주행을 한 레벨 4라고 기본적으로 정도는 돼야 되는데, 네. 우리는 법적으로 이 레벨 4가 되고 사람이 안 타면 원격 제어가 가능해야 돼요. 문제가 생기면 얘를 어떻게 이동시키든 뭐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원격 제어가 불법이에요. 주차 때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원격 제어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네.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면이 있고, 그리고 또 사고 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이 운전의 주차는 누구라고 이해할 것인지, 이런 법적 규정들이 아무것도 지금 된 게 없기 때문에 지금 할 수 없는 상태고, 지금은 레벨 3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예를 들어 레벨 3가 달릴 수 있는, 레벨 3 자동차가 사람이 앉아 있어도 달릴 수 있는 데는 예를 들어 중앙차로가 있는 곳,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어요. 네. 그러니까 레벨 3 자동차가 이면도로 막 가면 안 되거든요. 지금 현재 법적으로요? 법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면 기술적으로는 레벨 4가 지금 우리나라가 좀 됐어요? 지금 이제 강남이나 뭐 이런 데서 레벨 3가 아니어야지 그게 허가가 되니까, 네. 그러니까 레벨 4 수준이라고 특별 허가 받아서 지금 운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레벨 4냐? 네. 라고 하기에는 시험 봐서 되는 게 아니니까, 그쵸. 기업들이 우리 레벨 4야 라고 얘기하는 경우는 있는데, 있어요. 실제로 그러냐에 대해서는 아직 좀 회의적이라고 보는 시각이 더 많죠. 이제 레벨 4가 된다 손 치면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막 들어와서 급정거하거나 이제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연스럽게. 근데 레벨 4라는 게 어마어마한 수준인 거예요. 예를 들어 테슬라가 우리나라에서 FSD가 레벨 몇인 줄 아세요? 3 아니에요? 레벨 2입니다. 2예요. 그러니까 테슬라 FSD도 이면도로 가면 안 되고요. 사람이 이제 이 시선을 체킹해서 시선을 딴 데로 주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네네. 네. 그런 식의 제약이 있는 거죠. 그렇게 치면 마을버스 운행은 굉장히 의미가 있네요. 그러니까 그거를 약간 어떤 이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네. 이례적으로 허용해주는 거죠. 그 청계천 요 셔틀버스도 사실 1차선 도로만 계속 달리긴 하지만 거기도 어떻게 보면 이면도로 같은 그런 도로인데 옆에 주차도 많이 돼 있고, 그렇죠. 네, 그런 거 이제 테스트가 되고 있는 거군요. 그럼 이제 아까 저희가 몇 개 회사를 보긴 했는데 좀 그런 자율주행 버스, 택시를 만드는 자율주행 버스나 택시 이제 자율주행 기술을 만드는 주요 플레이어들은 좀 어디가 있나요? 아까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대부분 아까 비슷한데 SWM, 네. 아까 강남 시베아 로봇 택시 만드는, 네. 그러니까 만들어서 운행하는 그 회사가 있고요. 오토노머스 A2G, 거기도 이제 A160번 버스를 그 회사에서 하고 있고요. 네. 라이드 플럭스 제주도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다음에 SUM 아까 A21 심야버스 네. 하는 회사가 있고요. 새롭게 등장한 카카오 모빌리티, 강남 로보택시 2대 추가로 하고 있고, 네. 네, 현대차 계열사인 이제 포티투닷 이런 데도 있죠. 네. 근데 지금 포티투닷은 상암에서 우리는 레벨 4야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렇게 공인하는 사람들은 많지는 않은 것 같죠, 아직은. 네. 상암에서 이제 자율주행 택시나 셔틀버스 운영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포니링크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포니링크 약간 중국 기술을 좀 가져서 한국에서 비즈니스하는 회사인데, 네. 지금 정치인 출신의 남경필 옛날 경기도지사가 네. 아마 여기 회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 회사가 있습니다. 네. 그 포니링크도 하고 있겠지만 지금 웬만한 주요 플레이어들은 우리가 지금 아까부터 이야기를 해왔던 자율주행 택시나 자율주행 버스를 테스트하고 있는 곳들이 네. 좀 주요 플레이어라고. 근데 지금 다 어떤 특정 지자체나 이런 특정 지역과 손을 잡고 계속 실증 사업을 해 나가면서 이게 이제 정말 기술적으로 어디까지 계속 발전하면서 또 비즈니스적으로도 이게 효과 있는지 이제 유료화도 해보고 하는 거죠. 네. 여기서 조금 더 이제 고무적인 게 아까 광주 이야기도 했지만 또 세종시 같은 경우에 내년부터 레벨 4의 이 무인 자율주행 버스 BRT 요 이제 상용화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이거 하면 진짜로 이제
운전자 없는 버스를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왜냐면 그 이제 레벨 3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네. 레벨 4는 사람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변곡점이라고 볼 수가 있죠. 둘 사이가. 네. 근데 지금 현재 뭐 22개 지역에서 자율주행 그 실증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다 레벨 3거든요. 그래서 좀 만약에 세종이 이게 레벨 4를 이렇게 달성하겠다는 그런 야심찬 계획을 그 이야기했고 이게 통과되면 진짜 이제 레벨 4의 시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좀 세종시와 세종 테크노파크라고 산하기관이 있는데 여기가 좀 관련해서 정부 예산 70억 원을 우리가 확보했다라고 밝혔어요. 그래서 이걸로 우리는 차량을 구입하고 개조하고 돌발 상황에 차량을 이제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겠다, 관제 센터를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핵심이 지금 그 현행 도로교통법을 이제 뜯어 고쳐야 돼요. 왜냐면 지금 현행법은 이제 운전자 범위를 딱 사람에 한정시켰거든요. 뭐 AI나 이런 걸 포함시키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좀 그 고쳐야 되는데 더 나아가서 또 자율주행 중에 뭐 사고가 나면 어떤 법을 근거로 이런 걸 이렇게 해야 되냐.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지금 자율주행을 가로막는 게 뭐 사회적인 그런 그 저항도 있지만 사실 가장 큰 거는 사고 문제거든요. 이걸 했을 때 뭐 사고가 나는 건 어쩔 수 없어. 근데 네. 그 이제 책임 소지는 어떻게 해야 되고 여기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인데 이거에 대한 또 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해결하겠다. 그래서 국토부와 함께 지금 이런 거를 지금 뭐랄까 이제 관련 정비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근데 실제로 지금 도로교통부가 2027년을 목표로 네. 이제 그때 완전 자율주행이 이루어질 거다. 그래서 이때를 그 뭐랄까 이제 분기점으로 삼고 그 법 개정을 하겠다고 예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정부하고 같이 이렇게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된다면 뭐 진짜 내년 하반기에는 이게 도입이 되는 거죠. 국토부는 이제 세종에 있다 보니까 세종부터 법 바꿔서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법도 바꿔야 되고 좀 아직 바꿔야 될 그런 뭔가 절차나 이런 게 좀 많이 남아있긴 하겠네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그 국토부도 같이 비슷한 의견을 밝혔기 때문에 뭐 이게 지방단체가 뭐 이렇게 혼자 움직이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같이 움직이는 거라서 좀 신뢰성 있게 봐도 되고 근데 다만 좀 밀릴 수는 있겠죠. 그러면 뭐 내후년이 될 수도 있는데 근데 어쨌든 의미가 있다. 이거는 굉장히 현실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 기술적인 면에서도 이렇게 좀 해결책이 있는 상태인 겁니까? 아니면 그냥 우리 목표만 내년이야 이 상태예요? 그걸 아마 자체 기술을 쓸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R&D 과정에서 사실은 대부분 다 국내 기업들이 다 신청을 하고 하거든요. 왜냐면 뭐 해외 기업이 보기에는 이게 그 R&D라는 게 굉장히 좀 속된 말로 짜치기 때문에 뭐 하지 않는 경향도 있고 또 우리나라가 이제 어쨌든 이게 전형적인 정부 주도의 지능 활동이라 가지고 사실 국산 기업, 국내 기업에게 몰아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거의 확실시되고 실제로 이제 세종시랑 같이 움직이는 단체가 세종 테크노파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 그 미래융합산업센터장이 그 이제 공개 자리에서도 그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과 중국의 경우 너무나도 이제 소프트웨어 기술이라든지 그런 인프라가 좋아가지고 격차가 너무 벌어졌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그 막아야 되고 그래서 지금 그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내 기업들 많이 밀어줘야 된다. 그리고 이들이 아마 2027년 이후로는 아마 한국 시장에 진출할 것 같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요? 그렇죠. 그렇게 지금 현재 세종 테크노파크에서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국내 기업을 많이 밀어주겠죠. 그리고 지금 현재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자율주행 생태계가 이게 전형적인 정부 주도로 지금 발전이 되어 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게 민간이 뭐 끼길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예,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2027년 이후에는 진짜 해외에서도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 지금 내다본다는 건데 내년 아닙니까? 2027년이? 그렇죠. 네, 벌써 2026년인데. 그래서 2027년에 이제 우리가 이런 걸 완료하겠다. 그래서 하반기까지 완료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 근데 뭐 좀 밀릴 수 있겠죠. 둘 다 밀릴 수 있죠. 둘 다. 지금 사실은 뭐 희망사항입니다. 네, 뭐 해외에서도 지금 한참 밀렸고요. 자율주행이. 그렇죠. 예전에 비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사실 뭐 테슬라나 뭐 그런 입장에서 2025년까지 끝난다라고 하는데 지금 한참 남았고 뭐 그렇기 때문에 그건 뭐 밀릴 수 있는 겁니다.
기술도 기술이고 아까 말한 제도적인 것도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뭐 27년까지 제도 움직이려면 뭐 국회도 움직여야 되고 다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죠. 빠르게 가기가 뭐 어렵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근데 해외에 이제 아이폰이 나온 상태에서 우리나라 갤럭시가 나올 때까지 아이폰의 출시를 미루고 있었던 그때가 이제 생각이 나는데 밤달폰 시절. 밤달폰 시절 그렇게 생각이 나는데 지금 해외는 올해 들어서 더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웨이모 같은 경우도 지금 벌써 몇 개 도시에서 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초에 서비스 도시가 또 많이 늘어난 것 같거든요. 좀 네.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처음에 시작한 거는 웨이모가 이제 같은 경우에는 피닉스에서 시작해서 네. 샌프란시스코, 뭐 LA, 마이애미, 애틀란타, 뭐 오스틴, 뭐 그래서 쭉쭉 늘어나서 이제 올해는 10개까지 늘어난다고 합니다. 네. 올해 늘어나는 데는 뭐 댈러스, 휴스턴, 샌안토니오, 뭐 올랜도까지 이렇게 올해 10개 도시까지 네. 다 큰 도시죠. 뭐 뉴욕이나 보스턴은 없지만.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또 뭐 라스베이거스나 네. 워싱턴 DC, 뭐 디트로이트, 보스턴 그런 데를 이제 앞으로 늘려나갈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보기에는 궁극적으로 뉴욕이 되면 다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 뉴욕 택시도 또 굉장히 강한 힘을 그렇죠. 갖고 있잖아요. 네. 우버도 처음에 들어갈 때 굉장히 네, 갈등을 많이 맞아요. 겪었던 곳인데 그래서 작년 한 해 그 웨이모가 1,400만 건의 유료 탑승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네. 1,400만 건이니까 네. 미국 인구의 뭐 한 30분의 1, 40분의 1, 30분의 1. 미국 인구가 얼마나 되죠? 한 3억 되죠? 3, 4억 되죠. 네. 네. 20분의 1, 뭐 30분의 1 정도는 네. 타봤다. 그리고 도시는 많지 않으니까 네. 이용하는 사람은 또 이용하고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하지만 뭐 저 같은 관광객도 좀 떨어질 거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올해는 목표가 주당 100만 건이 목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100만 건이니까 1년으로 치면 이제 5천만 건 이상. 네, 그렇죠. 작년보다 한 3배 이상 늘린다는 거네요. 네, 4배 정도. 그러면 와, 지금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건데 미국 내에서는 뭐 그럴 수 있다 쳐요. 네. 전역으로 이제 가는 거잖아요, 네. 거의. 근데 일본에서 테스트하고 있다던데 일본에도 진출을 하게 되는 겁니까? 하려고 준비를 하는 것 같은데 뭐 미국에서는 이미 이제 검증받은 비즈니스 모델이고 이제 확산 일로에 있는 거죠. 네. 미국은 이제 확산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계속 늘어날 테고 이제 해외 외국의 경우에는 미국 입장에서 외국의 경우에는 일본에서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네. 아직은 일본은 심지어 또 차가 오른쪽에서 운전하고 그쵸. 또 왼쪽에서 통행을 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미국에서 받은 데이터만 가지고는 여기서 또 안 되니까 다시 또 학습을 열심히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본 택시 회사 어딘가랑 들었는데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택시 회사랑 제휴를 맺어서 네. 택시 기사들이 웨이모 자율주행 차로 수동 운전을 하고 다닌답니다. 그 데이터를 계속 습득하기 쌓고 위해서. 있는군요. 네. 지금은 데이터를 수집해서 학습을 시키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럽 진출도 하는 것 같던데 이제 일본 데이터랑 영국 데이터 쌓아갖고 어차피 반대니까 네. 둘을 좀 합치면 되겠네요. 유럽도 뭐 진출을 아마 한 곳이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보니까 한국 진출 뭐 단독해서 나왔던데 네. 그거는 뭐 아직 구체화된 얘기는 아닌 거죠? 아직은 그냥 뭐 진출했다가 아니고 한국은 제도가 어때? 한국은 뭐 규제가 심해? 이 정도 보는 정도? 그런 거 이제 타진했다고 기사가 나온 그런 거죠. 겁니까? 네, 뭐 그래서 우리 정부 관계자 이런 사람들 우리가 혹시 하려면 뭘 해야 돼요? 라고 묻는 정도? 거의 이제 전 세계로 뻗어나갈 생각이 있다는 거네요. 그런 거죠. 네. 근데 기사 나온 거 보니까 그걸 좀 구글 정밀지도 이제 반출되기로 한 것과 좀 엮었던데 네. 그게 좀 진짜로 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자들이 기사 쓰기 좋은 아이템이긴 한 것 같은데요. 네. 근데 기술적으로 딱 그렇게 맞물린다고 이해하기엔 좀 어려운 게 네. 이번에 이제 1대 5천 축적 지도로가 구글이 이제 반출 요청해서 허가했는데 네. 이거에는 뭐 신호등의 위치나 뭐 이런 차선 뭐 이런 건 없거든요. 그런 데이터는 따로 고정밀 지도가 HD 지도가 따로 필요해요. 요새 우리나라 내비게이션 보면은 신호등 파란불 빨간불 몇 초 남았는지도 막 네, 뜨더라고요. 그렇죠. 네. 예, 더 많이 이렇게 고도화되고 있는데 이제 1대 5천 갖고 간 거니까. 네, 거기 뭐 아니 정지선이 어딘지 뭐 그런 거 다 알아야 되거든요. 네. 네. 근데 지금 웨이모뿐만 아니라 보면은
확실히 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 게 죽스 기사도 많이 나오고요. 테슬라도 로봇 택시 또 계속 늘려가고 있잖아요. 여기들은 좀 어떻습니까? 여기 이제 웨이모보다는 조금 늦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둘 다 시범 단계고 완전 상용화는 아직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지금 현재 그 레벨 4의 기술을 시범 운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근데 다만 이제 계속해서 여기도 이제 늘려가고 있죠. 그래서 아마존 죽스의 경우는 확실히 좀 대규모 자본을 투입을 한다는 게 티가 나고, 네. 그리고 뭐랄까 좀 새로운 게임에서 하겠다는 게 좀 티가 나는 게, 이제 로봇 택시 자체의 이제 구조가 이게 운전석과 이제 페달이 없고, 네. 이렇게 이제 4명이 타는데 이제 2명씩 이제 마주보는 그런 구조로, 뭐 일단 이게 일단 기본적인 그런 차량은 아닌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좀 굉장히 차별성이 있고, 현재 라스베가스하고 샌프란시스코, 피닉스 등에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좀 처음부터 완전 무인화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테슬라 로봇택시는 이제 기존 차량, 그 모델 3라든지 뭐 이러기에 이걸 좀 개조를 해가지고 그 운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뭐 완전 무인한 곳도 있지만 이제 그 사람이 뭐 탑승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걸 봤을 때는 뭐 아직 지금 데이터 수집과 테스트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텍사스와 샌프란시스코 위주로 지금 현재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좀 이 작업이 끝나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완전한 레벨 4의 시대를 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선언을 한 거군요. 그렇죠. 선언은 여러 번 되긴 했습니다만 뭐 계속 다시 선언을 했군요. 네. 근데 죽스 같은 경우는 라스베가스에서는 테스트를 예전부터 하고 있었고, 이번에 이제 상용화인지 이거를 시작을 해갖고 올해 CS 갔던 분들이 좀 많이 타보고 그랬었거든요. 그다음에 보니까 최근에 이번 주인가에 또 소식이 오스틴이랑 마이애미까지도 확장한다고. 그래서 죽스가 좀 더 이제 웨이모한테 다가가는 게 아닌가. 그리고 웨이모는 말씀하신 것처럼 앞에 운전석이 있잖아요. 그래서 핸들도 돌아가는 게 그냥 그대로 보이고, 그냥 운전석이 비어서 되게 느낌이 이상하다 이런 느낌인데, 죽스는 정말로 아예 그렇죠. 모양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좀 다른 시대를 열 수도 있겠다. 근데 좀 재밌는 기사를 제가 하나 봤는데, 외신 기사 보다 보니까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이제 거기는 많이 하잖아요. 죽스도 있고 뭐 웨이모도 있고 이러니까 자녀 픽업할 때 자기가 못 가면 로봇택시 보낸다면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많이 쓴다면서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샌프란시스코의 테크 업계, 이 고소득 그런 이제 분들이 일 바쁘잖아요. 일 바쁜데 자녀를 키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좀 우버나 이런 걸 하면 좀 불안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타고 있으니까. 예, 왜냐면 좀 성범죄라든지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거에 이렇게 휘말릴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미성년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 웨이모를 굉장히 선호한다고 하더라고요. 웨이모를 태우면 어쨌든 그런 거에서 좀 자유로울 수가 있으니까. 근데 다만 웨이모의 경우 이게 성인 동반 없이 미성년자가 단독 탑승이 안 돼요. 아, 원래 불법이에요? 예, 그게 안 돼가지고 규정상. 그래서 이게 위반을 하면 계정이 정지되거든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거기에 있는 이제 고소득 부모님들이 네. 이제 우회를 해서 자기 앱으로 이렇게 불러서 태우는 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데, 이게 좀 흥미로운 게 어떻게 보면 그 자율주행차가 가진 또 하나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게 예전에는 그냥 뭐 이제 운전자 없이 운전한다가 이제 기본적인 컨셉이었는데, 운전자 있는 게 그냥 스트레스다라는 그렇죠. 걸 또 보여줬잖아요. 말 거는 것도 별로고 뭐 할지도 모르겠고 차라리 기가가 낫다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이게 차 문화가 바뀔 수도 있는 그런 시작인 거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자율주행에 대한 기술은 확실히 믿는다는 거고, 오히려 사람을 못 믿는다 이렇게 되니까. 그리고 또 우버도 그렇지만 이런 자율주행 택시로 아이를 픽업해서 가면은 위치 추적이 또 가능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도 좀 생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생각해보면 우리 옛날에 그 회식하고 네. 그 여직원들 택시 타고 가면 뒤에 가가지고 넘버 적어놓고 그러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뭐 그 택시 기사님을 불신하는 건 아니지만 네. 혹시 모를 그렇죠.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니까 네. 뭐 그런 우리 마음속에 다 그런 게 있던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 마음속 그런 약간의 불안감이 사라지는 거겠죠. 불신하는 거죠. 그렇죠. 아니,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택시 범죄 같은 게 좀 있었잖아요. 너무 흉흉했죠. 네. 요즘은 이제 택시가 이제 범죄 대상이 돼. 오히려 네. 가해자가 아니고 그렇죠.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더 되는. 많아서. 그렇죠. 아, 이렇게 그만큼 근데 지금 자율주행의 기술을 이렇게 신뢰하는 분들이 많이 생겼다는 게 되게 신기합니다.
네, 지금 이렇게 쭉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생각보다 테스트는 많이 하고 있구나 우리나라에서도. 그리고 해외는 정말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구나 느끼는데 아마 보시는 분들도 그래도 우리나라는 쉽게 안 될 것 같은데 빠르게 안 될 것 같은데 요런 지금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저도 당장 내년에 과연 다닐까라는 좀 의문이 들긴 하거든요. 네. 좀 어떤 부분들을 지금 바꿔 나가야 우리도 이런 웨이모나 이런 택시처럼 무인 택시들을 타볼 수 있는 겁니까? 뭐 기술적으로 일단 발전이 더 돼야 되고요. 아직은 뭐 웨이모 수준의 기술이 이뤘다고 말할 수 있는 회사가 없다고 보여지고요. 네. 지금 레벨 4라는 이름으로 다니는 택시들이 있긴 한데 네. 그게 뭐 실제로 이제 완전히 우리가 자녀를 맡길 만큼 신뢰할 만한 기술이냐라고 하면 아직은 그 정도는 아니니까 이제 기술적인 거는 차치하고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이제 진짜로 움직이려면 제도적으로 준비될 게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택시 제도 또 당장 이 택시 제도를 유지하면서 자율주행 시대를 맞이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우리 기사님들하고 또 갈등이 엄청 많을 테고 그쵸. 우리 뭐 타다나 뭐 카풀 사태 때 벌어졌던 그런 일이 아마 번복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네.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또 지금 뭐 소카 이런 회사들도 자율주행 플랫폼 하겠다고 지금 다시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그러면 타다 사태가 다시 벌어질 수 있는 다시 거예요. 그 회사가 지금 하고 있으니까 네. 뭐 그런 것도 준비돼야 되고 뭐 아까도 언급이 된 것 같은데 사고가 나면 이 사고는 누구의 책임이냐 제조사가 자동차 제조사 책임이냐 아니면은 소프트웨어 개발사의 책임이냐 아니면 그 플랫폼 운영 뭐 카카오 모빌리티 같은 그 플랫폼 운영사가 책임이냐 정해진 게 없거든요.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규정이 필요하죠. 이건 누가 책임이다. 그래서 뭐 해외 같은 경우에는 운행 관리 의무자 이런 걸 이제 만들어서 이 사람이 책임진다라는 걸 이제 정해놓는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네. 이런 거를 우리도 도입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 자율주행 차가 움직이는 데는 뭐 한 회사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회사들이 지금 함께 하고 있잖아요. 그쵸. 그 중에 누가 이거의 책임자냐를 정하는 게 그게 이제 운행관리 의무자, 관리 의무자라고 이제 그런 걸 이제 하려고 우리나라도 준비는 하고 있는데 네. 도입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 것도 필요하고요. 아까 또 원격 제어 말씀드렸잖아요. 네. 원격 제어도 지금은 주차 때만 허용이 되어 있단 말이죠. 이런 것도 이제 주차가 아닌 경우에도 허용될 수 있도록 이제 법 체계도 돼야 되고 보험도 바뀌어야 됩니다. 보험도요? 보험을 누가 들어요? 보험 이제 아무도 안 들 거란 말이죠. 만약에 지금 택시 기사들이 그 공제조합 같은 거 하잖아요. 이제 네. 그런 거 다 의미가 없어질 수 있잖아요. 그럼 보험 시스템도 이제 누가 보험을 드냐 그것도 이제 봐야죠. 그러면 지금 만약에 기술을 갖고 있는 웨이모가 우리나라 들어오겠다라고 하면은 들어올 수는 있는 상황입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못 들어오죠. 네, 일단 예를 들어 그 기본적으로 레벨 3하고 레벨 4의 차이는 운전자 전환 요구라는 게 기능이 있어요. 네. 예를 들어 레벨 3 차의 경우 내가 가다가 운전자가 자요. 그러면 이제 차가 삐삐삐삐삐 자지마 너 이제 네가 수동 운전해. 아니면 갑자기 도로가 조금 잘 안 보여. 네. 삐삐삐삐 나 잘 안 보여. 네가 수동 운전해라고 요구를 한단 말이야. 차가 네. 이런 요구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웨이모에 그게 있는지는 이제 없겠죠. 지금 네. 왜냐면 웨이모는 이제 사람 없이 사람이 다니니까 없죠. 네. 그런 게 이제 의무적으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못 들어오죠. 이런 규제들 때문에. 지금 아까 쭉 말씀해주신 뭐 택시 제도, 그다음에 뭐 사고 책임, 운행 관리 의무자, 원격 제어 이런 거 법이 다 바뀌고 나서야 웨이모도 그렇죠. 들어올 수 네. 있는 거네요. 우리 저 차 운전을 해보시면 그 스마트 크루즈 같은 거 켜놓고 가면 운전대 안 잡으면 삐삐삐 그죠, 그죠. 거리잖아요. 네. 그런 게 다 규제 때문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 뭐 IT 쪽에서 유명하신 그 구태현 변호사님 같은 경우도 그 SNS에 자주 올리시는데 테슬라 풀 FSD 쓰시면서 네. 손 안 올려놓으시고 다른 데 쳐다보셔갖고 막 5일간 정지당하고 그랬다고. 네. 네. 테슬라는 손 안 올려도 될 겁니다. 그 눈은 봐야 눈이에요. 돼요. 앞에. 네. 그래서 그렇게 쓰셨던 것 같아요. 다음부터는 전방 주시 잘할게요. 네. 이렇게 쓰셨던 것 같은데. 테슬라의 경우는 레벨 3로 허락이 받고 레벨 2로 허락을 받고 들어왔기 때문에 네. 우리 제가 타는 현대차랑 네. 뭐 비슷한 규제를 받는데 거기가 조금 더 진화된 레벨 2라고 인정을 받아서 네. 손은 안 대도 됩니다. 눈만 보고 있으면. 눈만 제대로 네. 무슨 일이 생기면 개입해라라는 네, 그렇죠. 거. 그것도 재밌더라고요. 그 술을 드시고서 그
대리 운전을 부르셨는데 대리기사님이 운전을 할 때 이걸 켜드려갖고 대리기사님 집까지 가는데 아무것도 안 하시고 앞에만 보고 계셨다고. 그래서 내리시면서 제가 돈을 받아야 되나요? 라고 하고 받아가셨다고 하는데 아무튼 그런 재밌는 일이 벌써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제 법 같은 게 그러니까 제도 같은 게 좀 바뀌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택시업계나 이제 이런 일들 이제 현실적인 문제들도 좀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현실적인 문제랑 부딪힐 텐데 이거를 좀 어떤 부분부터 해결하면서 우리가 자율주행차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도입이 될 수 있을까요? 같이 창출을 해야죠. 우리나라의 이제 고도화된 수도권에서 네. 그런 대중교통을 잘 이용할 수도 있지만 이게 분명히 이제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게 좀 수요와 공급이 안 맞는 그런 시기. 예를 들면 이제 수요는 폭증하는데 지금 이 인프라가 안 된다. 네. 뭐 이런 경우 이렇게 이제 굉장히 이제 자율 택시라든지 이런 게 각광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시골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정말 뭐 수요가 없지만 어쨌든 공급을 해줘야 되는 뭐 여러 가지 문제로 형평성 문제로 이럴 때도 자율 그 택시라든지 자율 버스가 큰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이 진짜 중요한데 지금 이게 뭐랄까 그 공공 주도로 이렇게 그 노선이라든지 이런 게 그려져 있기 때문에 이게 실질적인 그 뭐랄까 시장에서 원하는 그런 노선이 뭐랄까 자동으로 만들어지기가 어렵거든요. 뭐 예를 들면 뭐 이번에 이제 BTS로 엄청나게 그 외국인들이 많이 왔잖아요. 그러면 좀 갑자기 생긴 이런 수요는 어떻게 해야 되나? 뭐 기존에 그걸로 소화할 수도 있지만 일시적으로 새로운 그런 이제 그런 노선을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날만 광화문에서 예를 들어 이태원, 뭐 광화문에서 홍대 가는 자율주행 버스가 확 늘어난다던가. 그렇죠. 그래서 이런 새로운 수요에도 이렇게 대응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 점을 잘 어필하면 좀 뭐랄까 대중에게도 좀 크게 각광을 받을 수 있고 기존 종사자들도 너무 큰 부담을 안 가질 수가 있죠. 어쨌든 이제 자기 밥그릇 뺏는 게 아니라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접근하면 좋지 않을까.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법인 택시는 오히려 사람 구하기 힘들다면서요. 네, 이런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지 않나요? 그렇죠. 이제 택시업이 옛날에는 좀 사회적 안전망 이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왜냐면 퇴직자나 이런 분들이 할 거 없으면 그거 가서 하면 되니까 택시 기사를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 그게 이렇게 매력적인 그 안전망이 아닌가 봐요. 그래서 많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특히 젊은 사람들은 없고. 그렇죠. 그래서 택시 기사들의 평균 연령이 63세래요. 와, 그러니까 다 은퇴하시고 하시는 거네요. 그리고 버스 기사의 평균 연령이 55세래요. 그래서 뭐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죠. 어떻게 보면 좀 고령층을 노동 인력으로 흡수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다르게 얘기하면 정말 전형적인 그 사양 산업이구나. 그래서 이걸 당연히 확 없애면 안 되겠지만 분명히 이게 좀 자율주행의 흐름에 맞춰서 어느 순간 좀 균형을 이루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도 합니다. 아마 제일 갈등 요소는 법인 택시가 아닌 개인 택시 그 면허 가진 분들이 왜냐하면 그런 게 진짜로 활성화되면 그 면허가 엄청 그 개개인들에게 큰 자산이거든요. 1억 원이 넘으니까 요즘 그 자산의 가격이 떨어지니까 우리 아파트 값 떨어지는 것 때문에 난리 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런 게 갈등의 요소인 거죠. 네. 그런 이제 문제들 좀 해결하다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탄력적인 뭐 곳에 투입할 수도 있을 거고 또 뭐 시골이나 진짜 이런데 하루에 이용객이 몇 명 없지만 꼭 운행을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운행이 되다 보면은 또 지방 분산이나 이런 거에도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런 이제 차근차근 좀 밟아 나가면 좋겠습니다. 좀 풀어야 되는 거고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대중교통과의 뭐랄까 그런 일체화인 것 같아요. 그 처음에는 좀 앞서 언급한 이렇게 사각지대나 그 특정 시간대를 공략하다가 자연스럽게 이제 노선도의 하나처럼 이렇게 인식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느 갈 때는 뭐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하다가 이때는 이제 무인 탄다 이렇게 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정부가 좀 주도하는 것 중에서 장점이 있는 부분이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대중교통이 그렇게 발달하지가 않았고 뭐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냥 그 냅두고 그냥 니들이 알아서 뭐 이게 더 맞을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특히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는 고도로 발달이 됐고 또 어떻게 보면 뭐랄까
이거와 이제 연결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좀 어떻게 잘 할 것이냐. 이것까지 완성이 되면 좀 이제 완전히 자율주행 시대가 열린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저는 오히려 반대의 생각이 들었던 게 심야에 자율택시를 운영을 하면 분명 취객도 있을 거고요. 좀. 자서 안 내리시는 분들 계실 거고 안에 토하시는 분들 계실 거고. 오마이갓. 네, 미국은 그 웨이모를 타고서 내리면서 문을 자꾸 안 닫아서 이 문을 닫아주는 알바를 구한다는 기사를 봤어요. 그래서 그건 자율로 그것도 만들면 될 것 같은데. 일본 택시는 사람이 문 안 닫는데. 그렇죠. 네. 그 우리나라도 뭐 카카오, 벤트 이런 거는 이렇게 닫히잖아요. 그래서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게 기존 차를 개조해서 그런지 안 닫고 가서 그거를 누가 가서 닫아줘야 된대요. 그래서 그런 것도 안 닫는데 취객 상대로 될까 이거 싶은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실제로 웨이모가 굉장히 많은 걸 이렇게 테스트해주고 있는데 웨이모에서는 그 술 먹었다고 해서 차량 탑승이 안 되는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법적으로는 이제 운전대만 안 잡으면 된다가 네. 거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그 상당한 사람들이 이제 음주한 상태에서 차량을 타고 오히려 웨이모도 음주하고 나서 안전하게 가셔라. 그래요? 이렇게 이런 걸 좀 홍보하기도 합니다. 다만 차량 내부에서의 음주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역시나 이렇게 문제하게 터지고 있는데. 네, 문제 터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술 취한 노숙자가 뭐 이제 그 트렁크에 뭐 잠을 잔다든지 뭐 아니면 뭐 안전사고도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특히 무엇보다도 술 먹으면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술 취한 상태에서. 근데 그 상태에서 이상한 행동을 했을 때 옆에 사람이 있으면 옆에 사람 말려주거든요. 그쵸. 뭐 토를 하든 뭐 아니면 뭘 깨부수든 뭐 아니면 폭력성이 증폭돼서 그러면 옆에 사람들이 했는데 근데 이건 그게 없다 보니까 이게 큰 사고로 좀 이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웨이모 팀은 그럴 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원격으로 도움을 제공한다든지 뭐 그렇게 도움을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 이야기뿐이고 뭐 이런 걸 하나하나씩 좀 맞춰가야 되는 거죠. 네. 아무튼 오늘 한 6개월 만에 자율주행에 대해서 좀 다뤄봤는데 그때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지금 도전을 하고 있는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요. 그리고 특히 지금 계획대로라면 내년에 뭐 광주에 200대, 막 세종에 무인 자율주행 버스, 뭐 물론 항상 뒤로 밀리지만 그래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거니까 그래도 곧 우리도 자율주행 시대를 맞이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 오늘 두 분 긴 시간 동안 고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2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를 먼저 보다 티타임즈.